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많은 교수님들과 우리 연구진들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드린 대로 저희 여시제의 4대 주제의 하나인 지속 가능성 연구를 쭉 해오셨던 연세대 팀과 또 협력하시는 다른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지속 가능성 연구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보고회의 발표 순서하고 제목을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발표 주제는 황해 오염과 관련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황해 오염 해결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 부경대의 윤익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자원순환과 두 번째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자원순환 전략연구라는 제목으로 도시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경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세대 이태동 교수님, 신상범 교수님, 배구열 교수님 팀에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세 번째 아직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늦으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연세대 김성수 교수님께서 미래세대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각 주제별 발표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세 개의 주제가 다 다른 주제들이기 때문에 주제 발표가 끝나면은 그 발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고 다음 주제 발표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11시 30분이나 40분경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12시에 점심 식사 오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예정이고, 그리고 이 발표가 다 끝나신 다음에 이 앞에서 단체로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발표로 우리 부영대 윤익진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조금 스킵해 가면서 기존에 그 연구가 진행되고 소개됐던 부분은 간략하게 진행드리고 최종적인 어떤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속가능성 연구 환경오염 중에서도 주로 이제 황해오염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타깃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황해오염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다양한 수질 오염의 이슈들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물과 연계된 바다와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관리와 그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것들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해양 같은 경우에는 육상기인 오염원이 연구에 따라서는 80%, 적게는 40%에서 80%까지 육상기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육상기인 오염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논의됐던 미세먼지 이슈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사례지만 과연 그러면 동북아 환경협력을 어떻게 모델링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미래세대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지속가능성 연구의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마지막에 발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황해오염 문제의 현황을 좀 진단을 하고 문제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협력 거버넌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나아가서 동북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황해오염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위쪽 그림처럼 황해의 영역은 저렇습니다. 저 위에 이제 산둥만도 위쪽은 보아해만이라서 황해 영역에서 지금 제외돼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서 보는 게 동그란 그림에 보는 부분이 이제 황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황해에 연접한 국가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 중국, 북한입니다. 그래서 3개국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오른쪽 그림처럼 크로시아 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황해에서 돌아서 반폐쇄성 해역이지만 황해를 돌아서 저런 오염 물질들이 결국 그 대한해협을 거쳐가지고 일본이라든가 그 북태평양 연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와데노
와데네 같은 경우도 이제 생물 다양성이 되게 풍부한 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황해만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 드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황해가 수심이 낮다 보니까 태양빛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게 이렇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서해가 전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런 갯벌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물이 서식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 같이 황해를 연접해 있는 중국의 각 만들의 오염도, 특히 아시다시피 중국의 수질 오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바레만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안 나타놓고 소개를 안 했지만 저희가 연구 진행 중에 한번 그 바레만의 오염 물질을 황해로 빼는 산동반도에 터널을 뚫어서 황해로 오염물질을 빼는 그런 지금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중국의 황해 연안은 주로 그 김양식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김양식장에서 발생했던 이런 녹조들이 저렇게 해류를 타고 한반도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반이나 이런 종류들이 거의 제주도 크기의 2배만한 것들이 둥둥 떠다녀서 한반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안의 환경오염 형태를 보시면 그 밑에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 황해라고 돼 있는 부분, 중국의 황해라고 돼 있는 부분은 파란색이 되게 많죠. 녹색도 많고 수질이 되게 깨끗합니다. 연안에서. 그래서 중국의 황해 연안은 깨끗하다. 그리고 위쪽에 대각선 위쪽에 그림 보시면 황해 아래쪽에 동해는 새빨갛습니다. 저게 이제 그 양자강, 황하강의 물들이 내려와서 흐르는 부분인데 저쪽은 새빨간데 위에는 깨끗하니까 황해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앞서 봤던 그림처럼 저 황해 안에 난류는 저 동해를 거쳐서 황해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저기에 있는 수질 오염 물질들, 저런 연안의 오염 물질들이 결국 황해로밖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지금 오른쪽에 그 중국 앞바다의 오염도 그림을 보시면 상해 기점으로 그 앞쪽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단 수질 기준으로 5급수라고 하면 사실상 공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피부가 닿으면 피부병이 걸릴 정도로 수질이 나쁜 물들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상당 부분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의 수질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고 지하수의 경우, 특히 표층 지하수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양들이 드뭅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는 큰 강을 끼고 있지 않는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북경 같은 경우들 거의 지하수를 전적으로 의존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안 나타 있지만 연구 결과 보면 재미있는 사례들이 이제 표층 지하수가 오염도가 심하니까 심층 지하수 씁니다. 대수층 밑으로 물을 뽑아 쓰는데 그 물이 고갈돼 가니까 표층에 있는 오염된 물을 다시 심층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더 심각화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황해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초반의 연구 결과이고요. 또 하나 미세먼지하고 황해 오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지수산화물이랑 오염물질들, 대기오염물질들이 저렇게 대기 중으로 가다가 비라든가 또는 무게 때문에 이렇게 침전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황해나 동해, 우리나라의 동해에 침전돼서 이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그 질소산화물 오염들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고요. 또 옆에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황해 중심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해죠. 사실은 그 공해의 수온 축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쪽은 좀 녹색인데 중국 쪽은 좀 색깔이 짙지 않습니까? 중국 쪽으로부터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떠내려와서 이쪽에 쌓이고 있는 형식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소생물들을 만약에 섭취한다고 그랬을 때 수은 중독의 우려들도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질 오염 현황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주요 수자원의 식수 부족합 비율 같은 것들이 거의 30%대 육박하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6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수질 오염 또는 해양 오염을 중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중국은 남쪽은 물이 적고 남쪽은 물이 풍부하고 북쪽은 물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당 이런 많은 중국의 역사적인 왕조들도 이 물 문제를 하고 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국가의 근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남수북조 사업입니다. 남쪽 그 양자강의 풍부함, 장강의 풍부한 물을 북쪽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고요. 사업 규모는 우리 돈으로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3,000km 가까이 물을 이동시키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물을 이용하고자 하나 문제는 이제 물길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양자강의 이제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영양염류의 황해 유입이 줄어들면서 그 생물 다양성에 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오염물 물의 수질이 물의 양이 줄면 수질이 또 오염된도가 높아지는 그런 서로 이제 상반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질 오염 현황입니다. 저 상태를 보려고 중국에 가봤는데 저렇게까지 돼 있는 데는 못 봤고요. 오히려 제가 갔던 데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좀 당황했습니다. 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상해를 갔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우리가 인식은 중국은 상당히 좀 낙후돼 있고 오염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토바이를 되게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없습니다. 다 전기 오토바이로 이용하고 있고 버스도 대부분이 전기 버스고 아니면 천연 버스입니다. 그다음에 상해에서 가장 놀란 게 최근에 이제 그 모습을 보려고 상해 출장을 갔었지만 상해에 최근에 이제 폐기물 그 재활용이 강화돼서 분리수거가 강화돼서 이제 각각 곳곳에다가 이제 분리수거 통을 놓고 이 중국 사람들이 아직 인식이 못 따라가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 하니까 분리수거 대행업자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받아가지고. 근데 더욱 놀라웠던 게 상해는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 갔으면 좀 더럽다는 느낌 아니죠, 길이. 근데 상해는 너무 깨끗합니다. 인구가 2천만이 넘는데. 참고로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환경미화원 같은 분이 거의 길거리에 100m 간격으로 있습니다.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분들이 담배꽁초까지 다 주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상해 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상해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중국을. 그럴 정도로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좀 우리의 어떤 인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아직까지 법이나 인식은 제도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개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단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규제를 강화해서 단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중국의 환경 정책의 동향은 이제 시장 주도형, 좀 더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생태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리권의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용하면서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강화시켜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연계 또는 물법이라든가 물오염 방지법 또 폐기물 관련한 법들을 개정함으로써 좀 더 이제 어떤 협력적인 모델 또는 이제 이렇게 다 부처, 다 기관, 다 지자체가 참가하는 이러한 지역 협력 체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수질 오염 관련해서는 총량 관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강유역의 수질 오염 그 총량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이런 총량 관리제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떠한 이제 규제 중심보다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급부로 지금 오른쪽 표와 같이 이런 그 고형 폐기물이라든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환경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세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 역진세 그 환경세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해양환경 보호 정책은 중국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해양환경의 문제들이 심각한 부분에 도달해 있고 육지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문제들이 심각하고 적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해양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해양 강국의 어떤 전략을 추구하면서 생태환경 보호 지역을 많이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어떤 현재 문제에 대응은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해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염물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밑에 6대 주요 임무 분야의 치, 용, 보, 측, 홍, 방
과 관련한 것들은 발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주로 이제 그 어떤 사전 배려적 측면,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을 적용해서 이런 어떤 리스크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는 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생태에 대한 보상, 보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좀 이제 앞부분에 많이 다뤘는데 미세 플라스틱으로 하면 우리가 5mm 이하의 플라스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mm 이하를 마이크로 비즈라고 또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1차적으로 마이크로 비즈 형태로 이용돼서 해양으로 유출되는 것들이 있고요. 2차적으로 이미 이제 그 일반 플라스틱을 우리 이제 생수병 같은 것들 쓰다가 이것이 이제 잘게 분해가 돼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의 어떤 해양 유입의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해양에 유입되는 연간 해양 쓰레기가 한 17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플라스틱류가 차지하는 것이 전체 한 58% 정도 차지합니다. 이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그리고 또 플라스틱류를 제가 스티로폼까지 포함하면 거의 70% 이상이 플라스틱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상에서 기인해서 해양에 들어가는 해양 쓰레기 중에 육상기인 쓰레기 중에 70% 이상이 플라스틱이고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해양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천, 경기 연안하고 한강 낙동강 하구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양식장의 부표입니다. 부표는 주로 스티로폼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스티로폼은 이렇게 분해가 잘 되는, 잘게 부서지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우리나라에 설치된 부표가 한 100만 개쯤 됩니다. 근데 이제 회수율이 한 30%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70%는 바다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한 개, 그 부표 하나가 보통 조 단위까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스틱 부표를 회수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마이크로비즈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안전 기준을 개정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를 신설하고 화장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고요. 치약이라든가 우리 세안제 같은데 그다음에 어구관리법에서 말씀드렸던 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증금 제도, 회수를 위한 보증금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의 관리청,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화천의 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육상기인 오염 쓰레기의 처리 책임이 이제 하천관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천에서의 어떤 유역 차원에서의 관리가 강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상에서 스티로폼을 이제 좀 안 부서지는 친환경적인 부표로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강화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도에 마이크로비즈 프리 웨이스트 액트, 즉 마이크로비즈가 없는 그 물법을 제정을 해서 물 관리에 있어서의 마이크로비즈의 어떤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린 데브리스 리서치 프리벤션 리덕션 액트를 제정해서 해양의 쓰레기들이 해양에 이제 유출되고 그것이 이제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법들을 거의 한 7, 8년 전에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랑스나 유럽이나 각국에서도 마이크로비즈 규제에 대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샤댐과 관련해서 중국의 하천을 통한 미세 플라스틱 유입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를 보니까 2017년에 이제 자료도 좀 살펴보시면 전 세계 10대 강에서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되는 양을 조사해 봤더니 나머지 9개 강보다도 3배나 많게 장강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사실상 황해에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해의 사례도 있지만 해양환경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오염의 심화를 방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자연순환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물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서 육상기인 오염원 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규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라는 정책과 제도가 미흡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직까지도 선언적인 정책 차원에서 머물고 있고요. 국제 협력에 대한 이슈들, 중국도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 협력에 대한 것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과 연계한 노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지금 어떤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좀 약간은 어떤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어떤 경쟁 구도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빨리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한중 환경협력 부분에서는 유nep을 중심으로 한 지역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북서태평양 실천계획이라든가 황해 강력 생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상기인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 실천계획 GPA라든가 그다음에 북서태평양 지역 환경협력센터 이런 부분들 외에도 다양한 어떤 환경협력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이제 어떤 경제력의 차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견해의 차이, 그리고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황해 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동의하고 있지 않고 이거는 미세먼지 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는 건 팩트죠. 무엇이 오염돼 있다, 황해가 얼마나 오염돼 있고 어느 정도 각국이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팩트를 확인하겠다고 해서 가해국과 피해국 모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해국 입장에서는 참여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가해국이라 하더라도 가해국이면서 피해국이 될 수 있고 피해국도 가해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 황해 오염시키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런 것을 먼저 국제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요 협력 규정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밑에 있는 4가지 꼭지입니다. 자, 국가 간의 어떤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명확한 관리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행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대기 분야에 대한 것들을 잠깐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많은 연구 자료들도 참고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도 좀 반영을 하자. 즉 처음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동유럽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가해국이라는 걸 인정 안 했습니다. 스웨덴이나 이런 쪽에서. 근데 결국 독일이 가해국이면서 스스로도 피해를 받는다는 걸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구하면서 1970년대에 LRTEP의 어떤 월경성 장거리 대기 오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그래서 기본 원칙을 한번 세웠습니다. 첫째, 가해국과 피해국의 대립구도를 탈피하고 황해를 둘러싼 모든 국가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인식에 대한 운명 공동체로의 인식의 전환을 먼저 선행하자. 이런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자고 우리도 가해자다. 그걸 먼저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나왔던 CBDR 원칙,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한 경제력과 기술력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을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죠. 각국의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책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염 원인자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폐기물 쪽에서 플러스해서 수혜자 부담, 사용자 부담 원칙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용 부담이 한쪽에 가해자니까 중국이 많이 부담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황해를 이용하는 국가들, 일본이라든가 중국, 한국과 북한까지도 같이 비용 부담의 어떤 책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고요. 또 하나, 현재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도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 원칙을 적용해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법에 따라서 기초조사와 공동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연구만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정책 및 법제도 연계입니다. 이제 흔히 법제교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법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 그다음에 물법 같은 것들을 같이 두고 있지만 이런 제도 연계 부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즉 순환자원 인증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원순환을 어떤 개선하는 부분을 좀 더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어떤 실행 사무국이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협력센터나 연구소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협력센터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일회성, 단기성으로 지금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황해 오염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센터나 연구소의 설립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제는 처음부터 다자협약으로 갔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자협약을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양자협약들을 연계하는 방법들이 있죠. 다만 이 경우에 우리가 한국과 중국 간 또는 요즘 한일 간의 어떤 분쟁에서도 볼 수 있지 양국 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누군가가 조종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종자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회 프로그램, UNEP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회 프로그램을 끌어들여서 우리 황해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황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북태평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쓰레기섬까지도 영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섬의 플라스틱 오염 물질 중에 30%가 일본 거고요. 거의 10%가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밝혀진 것 중에 한국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여를 인식해서 중립적인 UNEP를 끌어들여서 이런 다자협약 모델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로서 든 건데 말씀으로 드리면 지자체 간의 협력 모델, 즉 서울시하고 상해시 간의 어떤 플라스틱 규제라든가 순환 협력 모델들을 구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직접적인 거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한중 양자 환경 협력 거버넌스 모델로서는 하천 해양 및 폐기물 관리 관련한 법제도로 연계하고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유역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서 해양 쓰레기가 하천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것이 각 지자체에게 총량을 분담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델링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중 모델을 중심으로 북한, 일본, 동아시아 북태평양 연안국까지 확장하는 형태로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방법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위에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파란색 그림처럼 특히 한강과 우리 장강을 연계하든지 그런 하천 유역 총량제를 연계하면서 이제 두만강까지 이어서 한중일에서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북한에서 강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개국 안에 북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북한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어떤 유역 총량제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실행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실행 모델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재원과 기술이겠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사용자, 수혜자로서 황해가 오염이 해결이 되면 일본도 혜택을 받는 거니까 어떤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중국과 북한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림을 증가해서 이런 노엘이라든가 코비스라든가 해서 다자간 해양환경 협력 체계하고 연계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플라스틱 규제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이제 강유역 쓰레기 총량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유역 지자체가 해양 쓰레기 관리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비용 부담 체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이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있는 비용을 각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담 방법에 대한 어떤 갈등이 좀 많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기여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유역 지자체의 어떤 유역 총량 관리제로 전환해서 각 지자체의 총량을 할당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할당을 저감해가는 그런 어떤 기후변화 체계 모델과 유사한 어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요. 각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제3차 해양 쓰레기 관리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중국까지 연계를 시켜가지고 제도적으로 연계해서 이제 이 총량의 범위를 넓히면 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포션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이나 기술적인 개발 발달과 더불어 황해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국외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TDML이라고 해서 이제 총량관리제 클린 워터 액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면 각각의 어떤 지역, 지구마다 그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따라서 도로냐 아니면 주택단지냐에 따라서 거기에마다 총량을 할당하고 그 총량을 저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 쓰레기 허용 쓰레기 양을 배분하고 핫스팟을 정해서 수집 장치를 만들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제 황해 오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데 일단 육상기인 오염원부터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천에서 해양에서는 그 어구관리법의 개정, 특히 이제 스티로폼 부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주된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어떤 총량 관리 제도에 대한 어떤 제도를 한중 연계하는 것을 본 연구의 어떤 결과물로 롤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윤기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간단한 질의응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론거리라고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윤 교수님, 두 윤 교수님 진행하신 프로젝트의 의미는 우선 그 현상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구조, 보이지 않는 오염의 문제, 한중간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규명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봄에 미세먼지 때문에 한중간의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있다가 미세먼지 싹 지나고 나니까 한중간에 환경 이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아우 공기 너무 좋고 살만하다 그러고 중국하고 언제 그랬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 구조적인데 이 환경 오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불편해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그 새우깡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부각이 되면 반발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방치를 하면 이게 안 보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제도와 경제 구조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상황으로 심각하게 갈 수가 밖에 없거든요. 미세먼지는 그냥 공기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느꼈다 안 느꼈다 하지만 이건 지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날씨가 어떻게 됐든 안 됐든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문제여서 그 점을 좀 강조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이제 했는데 우리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국만 비난할 게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보면은 보고서의 느낌이 중국의 플라스틱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해자 피해자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미 구조나 나타난 건 중국을 많이 블레임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문제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마 일본도
거기 들어가야 될 거. 그래서 한중일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이거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게 미세먼지나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 부각될 것이, 미세먼지는 한쪽에서 넘어서 불어서 오니까, 월경성으로 불어 넘어오니까 이게 가해자 피해자라는 인식 때문에 서로 감정만 상하지 안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주제의 장점은 이게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보다는 이 플라스틱 문제가 한중일 간의 환경 협력을 얘기하는데 훨씬 더 적절한 주제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슈를 얘기를 할 때 한중 문제로 많이 이제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 문제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어느 부분인가는 저 연구자들이 추가적인 연구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본도 지금 넣어야 될 거다. 특히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물을 갖다가 이거를 내보낸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일본 얘기를 전혀 넣지 않으면 좀 불균형적인데, 요거를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를 한국과 일본에 관한 얘기를 조금 보론적으로 들어가서 언급을, 그거는 뭐 두 분이 상의해서 하시는데, 그 얘기를 좀 넣어서 균형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공동의 문제라는 거로 부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저도 상해 가면 그런 인식을 받는데, 문제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있어요. 저 옛날에 상해 가면 너무 깨끗했는데 거기 몇 킬로 벗어나 가지고 어디 그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에 가서 해물 요리라고 그래서 민물 요리 튀긴 걸 맛있게 먹고 시간이 남아 가지고 산책을 나와 가지고 어항을 보니까 거기 있는 생선들이 다 기형 생선이더라고요. 뭐 원아이드 잭도 있고, 등이 굽은 저기 노틀담의 꼽추도 있고, 완전히 생선들이 다 뭔가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는 거를 건져다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고민은 뭐냐면, 도시는, 외국인들이 보는 도시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외국인들 보는 데만 잘 되고 그러지 않은 데는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해서 볼 수밖에 없고, 오염이 도시보다도 도시 밖의 오염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그런 면으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분들. 그냥 저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들이랑 해서 생각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 저희 신하웅 교수님과 이태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중국에서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라기보다는 더 주목도를 받고 뭔가 더, 아까 미세 플라스틱 관리법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건 아마도 그 저희가 표현하는 그 환경 권위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전공 자체가 그 권위주의 쪽이라서, 근데 그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어떤 그 중국의 당국가 체제에서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것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을 때 모든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리수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플라스틱 분리수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의 그 환경 권위주의적인 그런 접근으로 해서 다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 이게 저희 같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예, 중국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핵심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서 그 정당성이죠, 레지티머시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예, 그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또 많은 또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아까 처음에는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하고 이제 2차 미세 플라스틱을 구분을 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2차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큰 덩어리 플라스틱이 들어갔다가 쪼개지는 그런 쪽이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참고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토론회 갔더니 그 국내에서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생활용품에서 나오는 1차 미세 플라스틱 추정치인데요. 최대 추정치가 뭐 연간 국내에서 한 12,000톤 정도 연간 뭐 그 정도 나온다. 이건 물게 이제 그냥 추정한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요. 혹시 이제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이제 어떤 걸 얻어내려면은 우리가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걸 어느 수준까지 이제 개선할 것이냐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아까 강조하셨지만은 이제 지속적인 연구, 데이터 있는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물론 국내에서도 이제 서해나 이런 쪽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뭐 해양 쓰레기나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타깃을 가지고 연구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해양 연구하는 분들 보면은 그 기초적인 수질 조사는 하시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그 새만금 쪽에 서해 새만금 쪽에 보면은 일본인 교수 한 분이 오셔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 여름에 오셔갖고 조사를 하시거든요. 20년 가까이 지금 조사를 하시는데 사실 국내에 한 분이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 우리 서해인데도 그 정도로 좀 부끄러운 측면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중국 뭐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 다른 협상할 때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한국의 부분들은 그 분량상으로 좀 삭제를 했는데 앞서 우리 그 연안 오염도 이런 것들은 이전에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강찬수 기자님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국내에서 어떤 발생량에 대한 추정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엄격한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사이언스나 네이처라든가 이런 그 저널에서 이미 논문으로 게재되어 있던 연구 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을 한 거였지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어떤 데이터들도 사실 아까 뭐 그래프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연구한 거죠.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단편적인 연구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연구 중에 보고서에 들어있는 연구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폐류나 어류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얼마쯤 되고 우리가 한 해 이제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먹느냐. 지금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 해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그래서 그러한 양들은 갈수록 늘어날 거고요. 심지어 아까 이현우 교수님 예를 들었지만 새우깡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새우깡이 너무나 플라스틱 오염도가 심각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새우를 꽃새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오염에 처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 생물학자분은 그때 발표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폐류를 안 먹습니다. 특히나 바지락. 바지락의 내장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폐류 중에서도 특히 바지락이 좀 심각한 오염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언론에서 한번 이렇게 발표하면 이제 바지락 폭락하는 거죠. 그리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삼지창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언론에 발표하면은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사례는 이현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연구에서 일본을 집어넣기에는 좀 범위가 많이 넓었고 그리고 황해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일본이 다만 제가 아까 그 공동협력 과정에서 일본을 집어넣는 가장 좋은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북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에 상당 부분이 일본입니다. 기여도가. 그러니까 거기 일본의 기여도가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확인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더 많기 때문에 확인된 것 중에는 일본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그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회 프로그램 북태평양 지역회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했을 때 일본을 끌어들이기 가장 너네도 저쪽에 가해자니까 이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를 해서 여기서부터 제거해 나가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그 섬들 말씀드린 일본의 그 섬들에서도 오키나와나 섬들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그거 수거가 섬 사람들만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거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주면 그런 어떤 일본 내에서의 어떤 부담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참여의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조그맣게 챕터라도 한 꼭지라도 이렇게 언급을 해서 왜 이렇게 동북아 환경협력 황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은 제가 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울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중국이라는 그 체제 내에서는 어려운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또 하나 이제 우리 윤성혜 박사님이 많이 연구를 하신 부분인데 그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각종 시범 사업을 일단 많이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 돈을 뿌려서 시범 사업을 해서 잘 되는 거를 법제화합니다. 중앙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역 총량제 같은 것들을 한번 도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 되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권위적인 측면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인식이 되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방법을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법을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법의 지체라는 거죠. 저희도 우리가 대륙법에서 개수를 하지만 법률을 개수하다 보면 저쪽에서 잘 되고 있는 걸 받아들일 때 통째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조금씩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디선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 되고 있는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롤 모델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어떤 제도와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국의 학자가 이걸 보고 가지고 간다 그러면 변형을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러한 부분의 법제 교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각국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우리의 제도의 특징을 소개해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협력이 연구자, 특히나 그 이공학 연구자들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자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가야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게 중국 같은 경우는 켜지는지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중국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론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시면서 그랬던 궁금함은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관련된 걸로 뭐 한번 큰 사이클이 한번 언론 쪽에도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환기가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부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큐멘터리 같은 형태로 나온 거를 저도 많이 봤고 거기서 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국 안에서의 일반 여론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폐기 플라스틱 수입하는 거 금지했던 거가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플라스틱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분석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 내 여론에서는 일반 플라스틱 폐기 문제가 아니라 이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오염 플라스틱 관련된 것들이 얼만큼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져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확 하고 올라오면 이 권위주의 당국가 체제에서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받기는 어렵지만 일단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빠르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내부에서의 이런 여론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조금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첨언을 하면 제가 이제 유럽 쪽 연구자잖아요. 그런데 그 한중일 간 러시아까지 한중일러 간의 협력이 왜 잘 안 되냐? 유럽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안 되냐?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 영토적인 뭐 갈등이 심하다 뭐 그렇지만 현재적인 이슈에서 제일 다른 게 정치하고 경제 체제가 서로 다르다는 게 제일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EU가 왜 저렇게 잘 됐느냐, 처음에 시작했던 6개 나라가 정치 경제적인 체제에 대해서 동의한 게 있었어요. 커머널리티가 있었다,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은 굳이 나누자면 환경 권위주의라면 우리는 요즘 환경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 드리면서도 어려운 주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말씀하신 대로 환경 민주주의, 환경 권위주의 체제에서 있는 솔루션을 통째로 갖고 오기는 서로 교환하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협력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위에는 톱다운이고 우리는 굉장히 버텀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제도를 내둔다기보다는 그런 면까지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냥 너무 보면은 우리 만났으니 잘 될 거야라고 로즈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쪽은 그쪽 현실과 우리 현실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도 고려를 해서 거버넌스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고. 참고로 제가 그 말씀 듣고서 제가 가던 바지락 칼국수집을 제가 끊었습니다. 전복도 안 먹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 먹는데 이거 알려지면은 큰일은 큰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급 효과가 되게 클 것 같아서 걱정은 걱정인데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주제를 오랫동안 공부해 온 사람으로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째는 저도 이 중국 사람들하고 이런 회의를 많이 해보면 이 해양 투기 문제는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매립지가 넉넉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는 거는 정말 일부고,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나 잘하고, 우리는 땅이 넓어가지고 묻을 데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상투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저 해안 지역 뭐 상해나 이런 데서 매립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의 릴라이어빌리티나 뭐 이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려는 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 정보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회의할 때마다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신 그런 것도 이제 보고서에 다 이렇게 소스가 있으시겠지만, 이거 자체도 벌써 이제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좀 이 합의될 수 있는 소스를 사용해서 주장을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중일이 많이 해봤는데 되게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세먼지를 제가 지금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쓰려고 하는 페이퍼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환경 협력이 왜 안 됐나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대로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여기보다 그러니까 80년대 일본이 이제 플라자 회담 이후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ODA를 여기다 많이, 진짜 중국의 지방에 많이 쏟았는데, 지금은 다 동남아로 하고 있죠. 여기 다 철수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음에 북경에 중일 환경 우호 협력 센터라고 세웠는데, 그때는 환경부도 아니고 환경국이었는데 환경국 건물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환경국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 환경국 산하 연구소도 다 들어와 있어. 결국 일본이 환경국을 세워준 거나 마찬가지. 굉장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뭔가 노력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규슈는 환동해 황해권 해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도 만들고 2003년에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근데 더 웃긴 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협력의 그 패턴이 제가 보기엔 그 실패 사례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북경에다 사무소 하나 세워놓고 뭐 이제 이 공유를 하고 하는데 그 방식은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참 그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지금 교수님 연구하신 주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 환경 협력의 실패 사례를 보는 게 좀 개인적으로 그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요즘 그런 거를 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좀 심각한 거는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일본은 자기네 이제 JCM이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동남아 국가들하고의 협력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어떤 뭐 베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연구를 안 해서 아무도 그것도 뭐 모니터링 하지도 않고 해서 그것도 좀 관련돼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교수님의 이 과제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 신상봉 교수님 거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패 사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사실 이 연구에 대한 무게중심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약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개 꼭지를 저희 팀에서 같이 했죠. 지속가능성 연구 환경오염에서 미래세대하고 이거 환경오염을 같이 갔다가 초창기에 이렇게 과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오염을 빼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초창기 연구계획서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사실 그 교수님들보다 저는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이해하는 단계인데 그러면서 어떤 6개월 안에 이거 솔루션까지 해결한다는 게 사실은 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쉽지 않은 문제였고 하나의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 모델 최종적인 목표 모델은 저는 황해 자체를 하나의 이제 내해 하나의 그 공간으로 보고 그 안에서의 총량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제 최종적인 목표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신상봉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 분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 제도는 결국은 이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주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러한 인센티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결국 기후변화 어떤 파리협약 체제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롤 모델들은 결국은 이제 트레이딩 개념을 환경에 대한 것들을 트레이딩 개념으로 도입을 해와서 스스로 이제 인센티브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원에 대한 책임만 부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모델로 어떤 총량제 모델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가 현재까지 연구 한계고 말씀하셨던 어떤 좀 더 그 보고서에서 작업할 때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환경 협력의 실패 사례들을 좀 더 저도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솔루션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돼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해양 협력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들의 레짐 이펙티브니스를 연구한 논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혹시 뭐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 나우팝하고 와이슬림하고 한 3-4개 정도의 그러니까 왜 어떤 거는 그래도 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혹시 연구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런던 플라스틱은 아니고 우리나라 폐기물도 버렸어요. 러시아가 먼저 버렸고 그다음에 여당으로 하나는 좀 아쉽고 음식물 쓰레기 지금은 해양에다 투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처음에 영국에서 금지를 했고요. 영국이 일본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아니면서 음식물 쓰레기 해양에 투기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NHK가 우리나라만 따라다녔죠. 우리나라 해양 음식물 쓰레기 투기하는 거를 따라다니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프레임으로 이어왔다는 얘기죠. 이제 한국이 그럼 중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첫 번째 발표와 토론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 그 질의응답과 토론이 대해서 사실 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궁금했었는데 그 연구팀 내부에서의 토론과 질의가 워낙 활발해서 저는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한 가지 배운 게 페류는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특히 페류는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럼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시죠? 여시대 앞에 아마 대목을 치는 거예요. 바지락 앞에서. 어쩐지